모르면 언제든지 저한테 물어보세요. 자, 오늘의 주제는 강화도 조약입니다. 자, 교과는 몇 종이나? 176종인데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오늘 수업과 관련된 질문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질문이 뭐냐? 2030 세대 금융사기 피해 분석표인데요. 자, 2030 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서 가장 많아. 왜 가장 사기를 많이 당할까요? 사회 초년생. 사회 공부 해석으로 맞아. 사회 초년생이니까. 사회 초년생이니까 여러분 나중에 20살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저기서 전화가 올 거예요. 안녕하세요. 캐피탈인데 대출하실래요? 라고 물어보거나 아니면 어디 좋은 땅이 있는데요. 사실요. 그래서 사실 나도 신기한 게 나 20살 됐는데 어디서 하는지 기가 막히게 막 전화가 와요. 벌써 아 벌써? 근데 그때는 생각 어릴 때는 저 고등학생인데 여기 많이 썼는데 20살 넘으면은 저 생각 없는 데로 막 물어봐. 왜냐면은 20살이 되면 계약할 수 있는 권리도 생겨. 자유도 생겨. 하지만 거기에 따른 뭐도 있게 책임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되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함부로 그러한 계약서나 금융사기에 사인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옛날에 봤던 다큐 프로그램에서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사회 초년생들 중에서 요새 취업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돈 같은 거 전달해주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고액 알바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보이스피싱 사기범들 그 돈 수거치기였던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어디 역에 나가서 어떤 아저씨가 돈 뭉쳐 주면 그다음 어디에 은행만 갖다 줘라 입금만 해라 이런 알바였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보이스피싱 수범이었던 거야. 그렇게 해서 잡히잖아. 그러면은 알았던 몰랐던 그게 보이스피싱인지 알았던 몰랐던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했던 그 피해자한테 배상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사회초년생들이 모르고 한 일에 엄청나게 많은 어떻게 보면 인생이 거의 평생 갚아야 되거나 평생 질 죄를 얻게 된 거지. 그런 거를 안 당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게? 계약 서류를 맞아. 신중해야 되고 알아야 돼.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비판적으로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왜 했냐? 조선이라는 나라가요. 강화도에서 일본과 처음으로 조약을 맺었어. 선생님, 일본과 그전과도 조약 맺지 않았나요? 라고 물어보면요. 맞아요. 맺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조약은요. 국가와 국가끼리 근대적인 조약을 의미합니다. 자, 그전과 뭐가 다르냐면 그전에는 뭐 이런 거야. 중국의 황제가 조선 왕에게 들어가더니 이렇게 할래? 알겠습니다. 뭔가 국가와 국가끼리의 관계가 아니라 왕과 왕 또는 황제나 왕, 국가 리더끼리 관계였는데요. 여기서의 조약은요. 국가와 국가 간, 즉 국민들과 국민들 간 처음으로 근대적인 계약서를 쓴 거야. 이게 계약 강화조약인데 이때 조선은 그 근대적인 계약서, 국가 국가끼리 맺는 조약을 처음에 한 거거든요. 내용. 조선이 정말 유리하게 잘 썼을까? 아니면 사기당했을까? 어떻게 우리가 당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강화조약의 배경. 자, 배경. 첫 번째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던 흥성대원군 누구 아빠? 고종의 아빠. 자, 세도정치기 말에 고종의 아빠 흥성대원군이 당시 12살 어린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흥성대원군은 내 아들이 어리니 내가 대신 정치하겠어 라고 하면서 세도정치를 싹 쓸어버리고 국가를 발전시켜 나가려고 했어. 왕권 강화하면서. 하지만 서양과는 교류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라고 해서 이때 서양과는 난 죽어도 교역 안 할 거야. 허비가에 세우면서 서양과 교역하는 놈들은 나라 팔아먹는 나쁜 놈들이다 하면서 통상수교를 거부해버립니다. 나 서양과 교류 안 해. 그런데 이때 서양과 교류하던 중국이나 일본은 교역을 했어요. 이 중국과 일본에 갔다 온 지식인들이 본 거야. 야, 쟤들 지금 나라 상태가 서양과 교류된 나라가 점점 발전하더라. 뛰어난 서양의 그 기술들, 산업혁명의 결과로 발전했던 그런 기술을 가져와서 쟤들 발전했다. 우리도 저들과 그냥 문을 잠기는 게 아니라 저들과 뭐 하자? 교류하자. 그래서 우리도 발전하자. 라고 하는 대화 사상가들입니다. 얘들이 점점 대화 사상가들이
성장을 시작합니다. 자, 개화 사상 뜻이 뭐냐면요. 개화. 이게 열 개자야. 문을 열어라. 그때 개패라고 하거든요. 문을 열다. 문을 열고 화. 꽃이 활짝 피는 것처럼 우리도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꽃이 활짝 피는 그러한 나라를 만드는 사상가들이 점점 성장합니다. 문을 걸어 잠그는 게 아니라 우리도 저들과 교류를 하자. 근데 이때 집권가였던 흥선대원군은 얘들을 지지했을까 안 했을까? 안 합니다. 얘들이 지지했던 게 누구였냐? 흥선대원군의 라이벌이 있었어요. 흥선대원의 정치적 라이벌. 맞아. 아들이었어. 왜냐? 여러분, 고종 12살이었어. 흥선대원이 집권해서 몇 년 집권하면 10년 가까이 집권합니다. 그럼 12살이면 고종이 몇 살이 됐게? 맞아. 20살 정도가 돼. 20대가 돼. 이거 근데 20살이 된 아들, 18살이 넘은 아들, 당시에 성인의 기준이 18이었거든요. 18 넘으면 약관역에서 성인식을 치러 지금 20살이 하지만 만약 19세 하지만 18 넘은 아들 대신에 아빠가 정치하는 게 말이 안 돼요. 안 돼. 이때 고종 그리고 고종의 부인이 누구였냐면 민비였습니다. 민비가 고종한테 가서 그런 거야. 여보, 당신 아버지 지금 시아버지가 정치하는 이게 말이 맞아요? 이거 아니지 않아? 우리가 아버지를 몰아내고 정치합시다. 그런데 명분이 있어야 돼. 어떻게 아들이 아빠한테 가서 아빠 이제 내가 할게 하기가 좀 그렇잖아. 왜 아빠 힘이 세? 이때 고종과 민비가 얘한테 부탁하는 거야. 누구였냐면 아이고 미안해. 최익현. 잠깐만 이 사진 잠깐 보고 갈게요. 자, 이건 뭐냐면요. 그 당시에 풍자와야 강화도 지역의 풍자인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보면 꼬레라는 나라 있어. 이게 조선이야. 원래 여러분 우리나라 코리아라고 그러잖아요. 원래 코레 또는 코리아라고 했는데 원래 앞에 지금 보면 알파벳이 C야. 원래 우리 C였거든. 근데 지금 뭐야? K야. 왜냐면은 일제강점기 때 K로 바꿔버려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 애들 K로 바꿔버려요. 왜냐면은 일본 애들 영어로 뭐요? J. 제팽이잖아요. J가 빨라, C가 빨라. C가 빠르잖아요. 근데 일본이 기분 나쁘다고 해서 K로 바꿔. J보다 긴 K로. 그래서 우리 지금 K 코리아고요. 원래는 C였어.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럼 K-팝이 뭐가 돼야 돼? C-팝 돼야 되고 그래서 좀 뭐가 나은가 나 고민 중이 아니야. 어제 다시 C로 가야 될까 K로 가야 될까 좀 고민 중인데 아마 원래 우리 C였습니다. 자, 이때 조선이라는 물고기를 얘 어디 나라 돼? 일본. 얘는 중국이야. 얘는 러시아. 러시아도 있거든요. 이렇게 조선이라는 나라, 왜냐면 조선이라는 나라는 통상주의를 거부하고 발전이 되게 늦었어. 이때 주위 국가들이 어떻게 하면 저 조선의 나라를 우리가 수탈할 수 있을까? 이때 가장 앞섰던 나라가 일본에서 먼저 저 미끼를 던진 나라. 그걸 배워볼 거고요. 자, 이때 다시 돌아와서 흥선대원군이 당시에 아들이 성이 되는 정치하니까 당시 유생이었어요. 지금은 사진으로 보는 할아버지지만 젊었을 때 최익현이라는 유생이 젊었을 때 고종과 민비가 가서 그런 거야. 얘가 그 당시에 성비의 대표였거든요. 성비들 젊은 성비애들의 대표 학생회장이었어. 얘한테 가서 야 네가 상징 하나 올려라. 어떤 상징이냐? 흥선대원은 이제 정치에서 물러나라. 고종 당신의 아들이 18살 넘은 성인이 됐으니 이제 정치를 아들에게 넘겨주세요 하는 상소를 올렸고요. 흥선대원도 법에 따라서 그래 아들이 성인이 됐는데 내가 정치하는 거 말이 아니지. 이런 수많은 반발이 생기면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집권한 게 고종과 민비입니다. 그래서 1873년 고종이 이제 드디어 직접 정치할 수 있게 됐고요. 그의 부인 민비와 함께 정치적으로 집권하게 되는데 고종과 민비는요 개화사상가에 좀 가까웠어. 그러니까 아버지 흥선대원군은 난 죽어도 제대로 교육 안 해 라고 했지만 이 둘은 서양과 굉장히 잘 지내자라는 입장이었고요. 얘들이 조선 후기 때부터 있었던 북학사상, 즉 청나라에서 문물을 배워서 상업을 발전시키자 했던 실학자들 중 북학사상들의 후계자들이 있었어. 그 후계자들이 누구였냐면 박교수, 오경석, 유홍기 이런 사람들이었는데요. 얘들이 서양과 문을 걸어잠기는 게 아니라 서양과 교역해야 된다라고 했던 계야사상들을 보여주었고요. 얘들이 고종과 민비의 총애를 받으면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왜 하필 그럼 일본이냐? 왜 하필 우리가 처음으로 묻는 나라가 일본이냐? 그 배경은 이 사건 때문입니다. 문요호 사건.
왜 하필 일본인가? 우리가 스스로, 야, 우리도 서양과 문을 열어야 되지 당연히 라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어. 기아산업단을 성장하면서. 근데 왜 하필 처음으로 동면 나라가 일본인가? 운요 사건 때문인데요. 일본 애들 이걸 잘해냈다고 할지 못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일본도 우리가 되게 비슷해요. 일본도 처음에는요 서양과 교류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서양 애들은 기본적으로 무슨 사상을 가지고 있어? 평등 사상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야. 아시아권에서 평등 사상은 말이 안 돼. 왜냐하면 지배자가 있고 지배층이 있고 피지배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12년 온 건 서양 애들은 평등 사상을 가지고 있어. 일본도 처음에는 안 받아들여. 난 쟤들이랑 교역 안 해. 근데 이때 미국의 로즈베룩이라는 한 제국이 일본 앞바다에 배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그 배를 향해서 저리가 하고 뭘 쌀때 대포를 빵빵 쏴대. 우리 땅이니까 오지마 쏴야 될 거야. 그랬더니 미국의 배가 우리 배를 향해서 대포 쐈어. 이거 뭐 하자는 거야? 전쟁이야? 그랬더니 일본이 화들짝 놀라면서 아니야 우리 전쟁할 생각은 없어. 그랬더니 미국이 그럼 우리랑 교역하자. 그래서 교역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조일소 통상조교인데 일본이 이걸 그대로 씁니다. 우리나라한테. 당시에 1875년 9월이었어요. 일본의 배 운요가 강화도 앞바다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군인들이 어떻게 했겠어? 맞아. 저기를 향해서 대포를 쏘는 거야. 위협사를 한 거야. 여기 우리나라 바다니 너네 어떻게 해라? 가라. 대포를 한 방 쏴낸 거야. 그랬더니 일본이 지금 조선 정부가 우리 배를 향해서 대포를 쐈다. 이거는 전쟁하자는 뜻이다. 우리 전쟁할 거야 라고 했더니 우리나라 활짝 놀라면서 아니야 우리 전쟁할 생각은 없어. 우리는 전쟁할 필요까지 없는데 그럼 일본이 그러는 거 전쟁 안 할 거면 우리 무역하자. 그래서 맺은 게 강화도 조약입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 일본이 미국한테 묻는 것처럼 우리한테 그대로 어떻게 한 거야? 써먹은 거야. 어떻게 보면은 일본은 정말로 이걸 잘했다 생각해서 못했다 생각할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시고요. 일본은 철저하게 제국주의 국가를 그대로 지킵니다. 실제로 일본이 우리나라 지배할 때 똑같은데 일본은 제국주의 후발국가야. 서양보다 더 늦게 다른 나라 지배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서양에서 배웠던 그대로 답습했고 그거를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엄나게 썼던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인데요. 일본은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계약해요. 너네 전쟁 안 할 거면 우리랑 무역하자 라고 하는데요. 이게 문제였어요. 두 번째. 그래서 맺은 게 강화도 조약인데 이때 강화도에서 운요 사건을 배경으로 조약을 맺습니다. 그게 바로 강화도 조약. 거기 지금 화면에 보시면요. 정확한 명칭은 조일수호통조규요. 조일수호조규인데 그냥 이름 외우기 좀 복잡하니까 그냥 강화도에서 맺은 조약이라고 해서 1876년 2월달 강화도에서 일본 대표와 조선 대표가 만나서 조약에 사인합니다. 이때 처음으로 국가와 국가끼리 조약이라는 맺은 것. 즉 왕과 왕 또는 왕과 황제끼리 정빈대적인 조약이 아니라 국가와 국가끼리 각과 을 또는 을과 각 이런 식으로 계약 관계가 돼서 처음에 맺은 조약인데요. 조선이 이걸 맺어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뭐가 사기치는 내용인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봐봐. 우선 이 조약의 핵심적인 내용은요. 조선의 항구를 대항해라. 그래서 즉 항구를 우리랑 문 열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물건 사고 팔고 조선 사람들 우리 와서 물건 사고 팔아라. 그래서 우리가 일본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입니다. 하지만 불평등 조약이기도 한데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수업 처음에 나왔던 활동제 한번 꺼내볼까? 자, 활동지에 보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강화도 조약의 내용 합본과 이름 적어주시고요. 활동지 받았습니다. 혹시 활동지 안 받은 친구? 언니? 자, 합본과 이름 적어주시고요. 합본과 이름 적어주시고. 자, 활동지에 합본과 이름 적어주세요. 합본과 이름 적어주시고요. 여러분, 지금 보면요. 이게 강화도 조약의 내용이거든요. 1관, 3관,
7관, 8관, 9관, 10관이 있는데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1관 보시면요. 조선국은 무슨 국가였어? 자주국가. 자주국가 뜻이 뭐죠? 너에겐 자주성이 있구나. 자주 뜻이 뭐야? 자주. 여기서 자주는요. 자기 스스로 주권이라는 뜻이야. 즉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즉 조선이라는 나라는 자주국가다. 그래서 우리랑 평등한 조약을 맺는다. 평등 권리가 있다. 이게 1조인데요. 첫 번째 질문. 일본이 처음에 왜 우리를 자주국이라고 왜 표현했을까? 한번 그 이유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 질문. 위 내용 중 불평등 조약인 거 두 개가 있거든요. 두 개를 찾아보고 왜 그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한번 작성해 보세요. 시간은 약 3분 걸리고 할게요. 합평과에는 좋고요. 일본은 왜 우리를 자주국이라 했을까? 그리고 여러분이 이 당시에 만약에 내가 조선의 관리 대표였다면 여러분 여기서 뭐가 불평난지 스페셜이 나요. 여기서 뭐가 불평난지 나 이거 보고 그냥 사인 못하겠다 라는 조약 두 개를 찾아보세요. 세개 한 세를 줬어요. 자, 한번 여러분 거기 한번 써보세요. 한번. 자주가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왜 일본은 우리를 자주국이라고 표현했을까? 그리고 뭐가 불평등할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이때 제가 조선에 걸리했다면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뭐가 불편한지, 불리한지, 불리한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 자주 읽으시면 왜 일본은 우리를 자주국이라 했을까? 왜 불평등일까? 이제 조금만 마지막 점은 좀 이따 할까? 좀 이따가 몇 조와 몇 조가 우리한테 불리한 점을 한번 찾아보죠. 오늘의 점심은 뉴트 나와요. 사고 무거진탕 함박스테이크.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첫 번째 질문이죠. 자, 일본이 우리를 자주국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왜 자주국이라 했을까? 자주국 뜻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 주권이 있다, 즉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건데, 얘들아, 자주국이라는 표현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굉장히 좋은 표현이거든요. 너네한테는 자유가 있어, 자주권이 있어, 자유와 책임이 있어. 되게 좋은 표현인데 일본이 이걸 첫 번째로 넣었습니다.
근데 그 뜻은 그 속내가 따로 있어. 뭘까? 손나라가 맞습니다. 훌륭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이 지배를 받는 건 아니지만 중국과 전통적으로 무슨 관계를 맺었지? 4대. 중국을 문나라로서 섬기는 나라였어. 그러니까 우리가 왕을 정할 때도요 중국한테 형식적으로 보고를 해. 이번에 세종대왕이 죽고 뭐 예를 들어 문종이라는 왕이 즉위했는데 뭐 즉위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허락받긴 해. 즉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조약을 맺어야 돼. 그러면 당연히 중국에 뭐가 필요해? 중국의 허락. 그러니까 즉 뭐 허락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국에 보고는 해야 돼. 그러니까 중국한테 알리긴 해야 돼. 우리가 지금 다른 나라한테 조약을 맺을 거다라고 안내는 해야 돼. 근데 일본이 자주글을 써놨어. 즉 너네 중국한테 얘기하라 안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너네 중국한테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돼. 너네한테는 주권이 있어. 너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우리랑 평등한 권리가 있어. 하지만 그 속내는 중국의 간섭을 개입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중국한테 알리지 말아서 중국의 개입을 피하기 위하였습니다. 사실상 일본이 자주경한 이유는요. 중국의 간섭과 개입을 막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본이 머리 쓴 거지. 굉장히. 조선이라는 나라의 그전의 국제관계, 사대관계라는 특징을 찾은 거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 무마할 수 있을까? 자주국으로 표현해주자. 그러면 왠지 우리한테 좋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본이 마음껏 침탈하기 위한 방안을 쓴 겁니다. 자 그리고 몇 조와 몇 조가 불편되느냐? 물론 뭐 개인에 따라서 다 불편하다고 볼 수 있지만 불평등하다고 볼 수 있지만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은 몇 조냐면요. 우선 7조입니다. 자 5조 정도 다시 할게요. 자 7조. 자 7조 내용이 뭐냐면요. 자 활동지 보시면 7조. 조선국 해안의 도서와 안초는 종전에 사전에 자세히 조사한 것이 없어 극히 위험하므로 일본국 항해사들이 수시로 해안을 뭐 할 수 있다? 해안을 측량할 수 있다. 여러분 측량이 무슨 뜻이냐면요. 물의 깊이와 높낮이, 깊이를 측정하고 해안선의 굴곡이나 암초지대를 검사한다는 뜻이에요. 즉 7조의 내용은요. 일본 상인들이 조선 바다를 마음대로 측량, 잴 수 있다. 해안 측량권을 일본이 가져간다 그 뜻입니다. 이거 왜 불평등이 자기네뿐 아니에요. 맞아. 그리고 여러분 해안 측량 저거 되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왜 중요할까? 인정할 때 그렇지. 지도는 국가 기밀이에요. 왜냐면 어디로 부대가 출동하거나 다니는 길인지 알 수 있는 군사 기밀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5년 전이었나? 그때 포켓몬고라는 게임 처음 생겼을 때 그때 우리나라 어디만 할 수 있었어요? 속초. 맞아. 그때 속초만 포켓몬고가 됐거든요. 왜 그랬는지 알아요? 우리나라가 구글에서 우리나라가 구글에다가 지도를 안 줬어. 구글에다가 구글 맵에 우리나라 정보를 안 넘겼어. 왜 안 넘겼냐면 우리나라 곳곳에 뭐가 있어? 군사기지가 있어. 이거를 여러분 네이버에 군사기지 나오게 안 나오게? 안 나와요. 안 나와. 네이버나 구글 지금 맵 보면요. 군사기지 솔직히 선생님 군대가 어디 있으면 난 알잖아. 내 부대가 어디 있었는지. 그 맵을 딱 찍어놓고 보잖아. 위성사진으로. 그럼 거기가 군사기지가 안 나오고 산으로 덮여있어. 뭔가 그래픽 처리돼 있어. 그럼 기밀을 다 우리가 해놓고 나서 구글한테 넘겨야 되는데 구글이 그 달라고 해서 우리가 안 준 거야. 뭐 군사 기밀이니까. 나중에 처리하고 넘겨져서 지금 포켓몬가 다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러시아 쪽 그 맵에 속초는 해당이 돼서 속초가 됐던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때 속초가 특정화가 되었는데 이런 이유가 있어. 그래서 지도는요. 군사 기밀입니다. 근데 일본이 이거를 지금 실제로 보면 우리 군사 기밀을 어떻게 한 거야? 마음대로 가져간 거야. 그래서 이거 굉장히 불평등한 조약이고요. 굉장히 불평등한 조약. 우리의 군사 기밀을 일본이 마음껏 뺏어간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쳐들어오기 쉽게 만든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 10조입니다. 자, 10조 활동장 같이 볼게요. 10조. 일본국 인민, 일본국 사람이 조선국이 지정한 각 항구에서 죄를 범했을 경우 조선국에 교섭해서 일본 사람은 일본국에 돌려보내서 심리하여 뭐한다? 판결한다. 즉 일본 사람이
조선에 와서 죄를 저지르면 일본에 돌려보내라. 그래서 일본에서 재판한다 그 뜻이야. 그럼 얘들아 재판 결과가 공정할까? 아니. 그렇지. 누구한테 유리할까? 일본이. 그렇지. 일본에 가면 일본 재판관 누구야? 일본 사람이야. 일본 사람이 자기 나라 사람들을 보호해주겠죠. 네. 즉 이거는 뭐냐면 이걸 치외법권이라고 하거든요. 치외법권. 10조의 내용은요. 치외법권을 보장해주는 건데요. 치외법권 뜻이 뭐냐면요. 자신이 나라를 다스리는 걸 치안을 하잖아요. 치안을 담당하는 지역 밖에서도 법이 권력이 있다. 즉 일본 사람들이 해외에 가서, 즉 일본의 땅이 아닌 해외에 가서 죄를 저질러도 자기네 나라에 와서 재판을 받는 거야. 그러면은 조선 사람을 예를 들어 일본 사람 조선 사람 때렸어. 그러면 일본의 사람 재판관이 우리나라보다 일본 사람 입장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 치해복까지 옮겨주는 거야. 지금은 이런 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렇죠. 지금 해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죄 저지르면 우리나라 재판하잖아요. 근데 이때 일본은 치해복권을 가져갔습니다. 엄청난 권리를 가져갑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제는 이걸 준 이유는요 딱 하나야. 이게 뭔지 제대로 몰랐단 말이야. 이 중요성을. 해야지 뭐 할 수 있지 뭐. 애들 뭐 그래 다칠 수도 있다는데 뭐 넘길 수도 있지. 치해복권? 재판? 뭐 그 나라 사람 재판만 뭐 그냥 하도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얼마나 불리한 건지 몰랐던 거야. 여기에 사인했고요. 이게 불평등 조약으로 체결됩니다. 일본에게 백명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별짓 다 해서 다 해도 처벌받지 않아. 일본의 재판을 하니까. 그러니까 다음 조약은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적 조약이었으나 굉장히 불평등한 조약이었고요. 더 아쉬운 점은 마지막 세 번째 결과입니다. 자, 일본과 문을 열었어. 그러니까 당시에 사후 열강들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원래 문을 걸어 잠그었는데 이제 문을 열었네. 그럼 조선의 나라랑 우리도 교역하자라고 하면서요. 이후에 서양, 서구, 열강, 강한 나라들과 서구 열강 뜻이 뭐냐면 서양에 있는 강한 나라들입니다. 이후 서구 열강, 서쪽에 있는 열강들과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조선의 나라가 일본하고 이런 적용을 했는데 야 조선 우리도 이거 해줘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무슨 조약을 맺냐면 불평등 조약을 맺습니다. 즉 조선은 한 번 불평등 조약에 사인을 하니까 그 다음에 나라들이 다 이거 우리도 해줘 이러면서 불평등 조약을 개정했습니다. 심지어 일본 다음에 조약을 맺은 나라가 뭐냐면 미국이었거든요. 이때 미국하고는 무슨 조약이 있었냐면 최혜국 대우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최혜국 대우 뜻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선이랑 미국이랑 조약을 맺었어. 이때 종이 수도 생산조약인데 이때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건 필요 안 하셔도 돼요. 알고만 계세요. 최혜국 대우라는 게 있었는데요. 최혜국 대우가 뭐냐면 최고로 혜택 주는 나라로서 대우해 주시라 그 뜻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조선이 미국한테 인삼을 100만 원 팔기로 했어. 키로당 100만 원 팔기로 했어. 근데 그 다음 나라가 독일이랑 우리가 조약을 맺었어. 독일이 그러는 거야. 우리한테는 키로당 90을 파시오. 90을 팔기로 했어. 그러면 최고대의 뜻이 뭐냐면 다른 나라랑 조건을 맺었을 때 좋은 조건이 있으면 자기네 나라한테도 자동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뜻이야. 그럼 원래 키로당 미국한테 100만 원 팔기로 했는데 독일한테 90만 원 파는 순간 미국한테 어떻게 되게 90으로 혜택을 주는 거야. 이걸 이런 식으로 또 불평등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몰랐던 거야. 근대적 조약이 뭔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서구 열강들한테 뭔가 경제적인 권을 빼앗기게 됐고요. 하지만 서구 열강들과 문을 열면서 일본을 통해서 서양의 물건들이 막 전파되죠. 이거 서양 상인들도 이제 막 건너와서 살게 돼. 그럼 서양의 물건을 막 거리에 놓잖아. 그러면서 서양이 우리보다 기술 유통을 알게 돼. 그럼 우리나라도 서양처럼 어떻게 하죠? 서양들이 기술도 좋고 물건도 좋으니 우리도 어떻게 할까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야. 서양처럼 발전하자. 서양과 무역을 계속하면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자 하는 애들이 등장한다. 걔들이 누구냐면 개화 정책이었어. 개화 사상가들이 우리도 서양처럼
나라의 정책을 바꿉시다.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겁니다. 우리도 서양처럼 공장도 만들고 기계도 만들고 심지어 서양처럼 정치 체제도 바꾸자는 애들도 등장해요. 즉 서양처럼 의회도 만들고 대통령이 그 왕도 헌법에 따라 정치하는 입헌 군주제 같은 그런 모습을 취하자 이러면서 서양처럼 바꾸자는 애들이 등장합니다. 걔들이 개화정책가였어. 개화사상. 이때 개화정책이 추진됐고요. 반면 아니야. 우리 것을 지켜야 돼 라는 애들이 등장합니다. 걔들이 위정석사였습니다. 그 당시에 잘 드셨죠? 이렇게 서양과 교역을 하고 문물을 개방하면서 서양이 발전됐다. 우리 서양처럼 배우자라고 했던 개화정책가들이 개화정책 추진했는데 대표적인 정책들 이런 게 있었어. 그 당시에 고종과 유비가 통리기무 아문이라는 걸 만들어서요. 여기서 서양처럼 우리 발전시키자라고 해서 당시에 서양의 뛰어난 무기기술을 가진 신식 군대, 별기군을 만들고요. 그리고 서양의 문물, 다양한 문화와 제도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일본에는 수신사, 청나라의 영선사를 파견해서 저들처럼 일본과 중국이 우리 문화를 먼저 서양과 문을 열었으니 저들로부터 우리가 배울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서양의 문화를 배우자는 개화정책이 추진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위정석사, 얘들은 누구였냐면 현재 체제, 조선의 정치와 사상을 지키자. 이게 위정석사예요. 자, 위정석사 뜻이 뭐냐면 위, 정, 처, 사. 위, 지킨다 위자예요. 정, 바를 정. 바른 것을 지키고 처, 배척하다. 사, 사악한 것을 없애자. 배척하다 뜻이거든요. 그럼 당시에 양반들이나 유생들이 위정석사를 주도했는데요. 여러분, 양반들이나 유생들이 봤을 때 지켜야 될 건 뭐였을까? 지켜야 될 가치. 계급? 맞아, 계급, 사회질서. 조선시대에는 무슨 계급 질서가 무슨 원리에 따라 구성되지? 사상, 무슨 사상? 유교 사상. 얘들이 지킬 거는요 유교 사상이었어. 우리 조선은 유교 사상에 따라 우리 양반, 제대로 평민, 지배층, 피지배층. 하지만 서양은 평등 사상. 이거 안 된다. 우리 유교의 가치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사악한 것. 서양의 문물이었습니다. 서양의 문물 저런 거 들으면 안 돼. 우리의 것을 지켜야 돼. 그러면서 이때 위정석사. 얘들은 정치적으로 보수일까 진보일까? 네, 보수죠. 얘들은 정치적으로 진보입니다. 여러분 정치 사상에 따라 너는 보수니 넌 진보니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보수는요 현재 체제를 유지하는 걸 보수라고 해요. 진보는 현재 체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걸 진보라고 해요. 당시에 조선까지 지키지 않았던 보수파들이 위정석사였고요. 아니야 서양처럼 바꿔야 돼. 얘들이 개화정책, 얘들이 진보였어. 이렇게 강원도적 이후에요. 서양처럼 모든 걸 바꾸자는 개화정책들, 진보 세력과 우리나라까지 지켜야 돼 라고 했던 보수였던 위정석사가 대결하게 되는데요. 위정석사의 대표적인 인물, 이 아저씨 이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아저씨 이름이 뭐냐면 최이편인데요. 보수파의 대빵이었어요. 아까 흥성대원군을 끌어내렸던 유생의 대표였는데 이제 나이가 먹어서 나중에 이제 보수파의 대장인데 위정석사의 운동이 이끄는 아저씨였는데 최이편 아저씨는요 정말로 대단한 아저씨입니다. 선생님 왜 대단하냐면 자기의 소신과 가치관에 따라서만 딱 움직여. 즉 자기의 소신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 타협하거나 협조하는 게 아니라 자기 뜻이 있으면 절대 안 웃긴 사람이야. 자, 최익현은요 흥선대원을 끌어내리는데 1등 앞장섰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얘를 생각해보자. 흥선대원은 서양과 교류 하자는 사람이 안 하자는 사람이야. 안 하는 사람이야. 얘도 서양과 교류하지 말자는 사람이야. 즉 흥선대원이 집권하는 거와 얘가 또 정치적 뜻이 같아. 얘가 내려버려. 왜냐? 얘가 봤을 때 유교적 가치에서는 성인 남자가 정치하는 게 당연해. 성인 군주가. 근데 지금 흥선대원은 그걸 어기고 있는 거야. 즉 나와 정치의 뜻이 같은 흥선대원 분위기라도 내가 바라본 정치체제, 왕이 직접 정치하는 유교 정책에서는 맞지 않다. 그래서 흥선대원을 밀어주는 사람이고요. 훗날에는 강원도조약 때 고종한테 상소를 올려. 이게 얘가 올렸던 상소문인데 5가지 이유로 일본과
강화도 조항 내지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요, 이런 거예요. 일본의 재물, 물건은 지나치게 사치하고 기이한 노리개, 손을 받는 것이어서 그 양이 무궁하고, 하지만 우리 물건은, 그러니까 우리 물건보다 일본 물건 훨씬 더 좋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백성들이 우리나라 거 쓴다, 일본 거 쓴다? 일본 거 쓴다. 그럼 우리나라 상인이 어떻게 된다? 망한다. 그러니까 무역하지 말자. 지금 저 일본 놈들이 사실은 양적, 서양 놈들과 같다. 그러면서 서양과 교육까지 합시다 했던 사람이야. 근데 얘가 상승을 올릴게요. 도끼를 들고 갑니다. 도끼를 딱 내려놓고는 고조한테 그걸 딱 받친 거야. 그 뜻은 뭐냐? 맞아. 이거 상승을 안 내려줄 거면 이 도끼를 어떻게 해요? 나 죽이라는 그 뜻이야. 목숨 걸고 상승을 한 거야. 그 정도로 자기의 뜻을 펼쳤던 사람이고요. 훗날에는 일본과 계약을 하고 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탈해. 그러다 결국에는 일사늑약, 우리나라의 물교권을 빼앗는 상황이 있는데요. 이때 의병장으로서 활동도 합니다. 일본을 물리치려고. 그러다가 일본한테 잡혀. 일본에 잡혀서 어떻게 됐냐? 대마도의 강호에 끌려가는데 이제 치니칸이 나는 일본들이 주는 거 먹지 않게 돼서 단식투쟁. 나는 일본 애들이 주는 거 먹지도 않게 돼서 단식투쟁했고, 뭐 나중에는 뭐 제자리 와서 이제 먹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때 좀 길어서 단식투쟁이, 그래서 그때 좀 많이 아프셔가지고 돌아가십니다. 그 정도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던 보수의 상징이었는데요. 이 아저씨는 서양 애들 절대 교육하면 안 됐던 위정식사의 백방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젊은 지식인들은 아니야, 서양처럼 바꿔야 우리가 발전될 수 있어 라고 했던 진보자들도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이때 사람이었다면 나는 위정식사였을까? 진보였을까? 한번 간단하게 써보시면서 난 노트 검사할게요.